그녀는 문틈 너머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죠. 이제 엄마가 없으니 우리 둘뿐이네요. 그녀는 커튼을 살짝 벌려 바깥을 확인한 뒤 틈새를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받으며 겉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아, 참.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8년 만에 남자와 밤을 보낸 여자가 그 뒤에 딸이 그 남자를 노리게 된 이야기예요. 글쎄, 자연스럽게 시작해볼까요? 여름 폭우에 비가 오후 내내 쏟아졌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바깥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죠. 이혼한 지 8년째 되는 정화윤 수의사는 이런 비 오는 날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또 혼자 있는 저녁이네. 하윤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하윤은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작은 동물병원을 연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아픔을 잊으려 하루 종일 동물을 돌보며 일에 매달렸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인 쓸쓸함이 몰려왔어요. 빈 침실의 더블 침대가 너무 넓었죠. 혼자 마시는 저녁 한 잔, 텔레비전 소리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적막감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춥지? 아니, 추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야. 하윤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어요. 손끝으로 베개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그 부드러운 감촉이 누군가의 살결이었으면 하는 상상에 빠지곤 했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이 넓은 침대도 좁게 느껴질 텐데 때로는 꿈에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꿈속 포옹의 따스함, 귀에 스치는 숨결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라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병원 접수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오늘도 끝이네. 집에 가서 뭐하지? 어차피 혼자인데. 또 하나의 긴 저녁이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쓸쓸함을 뒤로하고 퇴근 준비를 할 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진료 가능한가요? 젖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품에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어요. 팔에는 붉은 긁힌 자국이 선명했죠. 하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젖은 강아지와 보호자를 보며 순간적인 연민과 묘한 끌림이 스며들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걸 스스로도 느꼈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지? 속으로 당황했어요. 그것도 잠시 하윤은 전문적인 손길로 강아지를 진료대로 옮겼습니다. 이동 캐리어에서 타월을 꺼내 강아지를 감쌌죠. 그러다가 둘의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의 손이 하윤의 손과 스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전류가 흘렀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죠. 이상하다. 하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없이 많은 보호자들을 만났는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의식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며 귀 체온계로 체온을 재었습니다. 37, 8도 정상 범위였어요. 호흡과 맥박을 체크하며 청진기를 가슴에 댔죠. 심박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아지가 떨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자. 강아지를 어루만지는 그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의사로 일하면서 하윤이 수없이 본 장면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 강아지를 바라보는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유독 하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다 하윤이 강아지의 뒷다리 관절과 복부를 확인하며 자세를 낮추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무릎이 하윤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지나갔죠. 얇은 스크럽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너무 가까워. 하윤이 속으로 숨을 참았어요. 8년간 잊고 있던 원초적 감각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게 뭐지? 설렘이었어요. 분명히 설렘이었습니다. 수의사 정화윤이 아닌 한 여자로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었죠. 하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의대생 때 신혼 초기억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명했어요. 진정해, 정하윤. 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죠. 초보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냉정함이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이미 진료는 끝이 보였기 때문이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 같아요. 하윤은 처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 그리고 이틀 후 재방문.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니 안심이 됩니다. 그가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말했죠. 이틀 후에 꼭 오세요.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하윤이 평소보다 더 강조해서 말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우산도 없이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걸어가더군요. 하윤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윤도연. 하윤은 그의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환자였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아니, 하윤은 오래 남기고 싶었죠. 8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하윤이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죠. 가슴 어딘가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하윤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젖은 머리카락,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 순간의 따뜻한 체온까지.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차임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이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어요. 하윤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다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의 얼굴이 이렇게나 친숙해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청진기를 강아지 가슴에 대며 진찰했습니다. 심박이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체온과 맥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가 섞여 있었죠. 강아지를 건네주고 나서는 어제 본 도연의 팔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의 피부 온도, 근육의 긴장까지 모든 것이 하윤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처치를 하는 동안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멀티탭, 벽면에 엉켜있는 전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 전기설비 일을 하거든요. 하윤은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신경 쓰이던 부분이었는데 마치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점검해 드릴까요? 도연의 제안에 하윤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도연이 차에서 공구함을 가져왔어요. 전동 드라이버를 꺼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집중해서 일하는 도연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마에 살짝 맺힌 땀방울, 집중할 때 살짝 찌푸려지는 눈썹,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하윤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팔이 하윤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하윤은 그 미소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작업이 끝나갈 무렵 도연이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조명도 바꾸면 더 안전합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왠지 달콤하게 들렸어요.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잠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 하윤은 말을 이어보려고 했으나 이어갈 말이 생각나지 않았고 하윤의 이런 마음을 모르는지 도연은 공구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도연이 나간 후 하윤은 새로 정리된 전선들을 바라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와 함께했던 시간의 여운이 더 컸어요. 그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매일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기대했어요. 혹시 그가 들어올까 하고요. 하지만 들어오는 건 다른 보호자들 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더 이상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죠. 하윤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리된 전선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 따뜻한 미소, 스쳤던 어깨의 감촉까지.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만지곤 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그리웠어요. 8년간 익숙했던 외로움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은 대학 동기들과 작은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시간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공허했어요. 하윤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어두운 것 같은데. 친구의 말에 하윤은 쓰린 미소를 지었고 괜히 술잔을 입에 댔어요. 소주가 목을 따갑게 넘어가며 가슴속까지 화끈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하윤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 처음 만난 남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계속 떠들었지만 하윤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잔만 자꾸 비워졌어요. 소주 한 병이 다 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더 마셨습니다. 두 번째 병을 열었어요. 세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윤아, 너 오늘 왜 이래?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하윤은 계속 마셨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들이 술과 함께 끌어올랐습니다. 일주일간 참았던 그리움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하윤을 혼자 두고 가기엔 너무 취해 보였지만 하윤이 괜찮다고 우겼어요. 텅 빈 테이블 앞에서 마지막 잔을 기울였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발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주워들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중 맞은편 주차장 쪽에서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원장님 도연이었어요. 하윤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술이 완전히 오른 상태에서 하윤은 사리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어갔어요. 보고 싶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여서 발음이 어눌했어요. 하윤이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그의 셔츠를 붙잡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완전히 정신을 잃은 채로 입술을 맞췄어요. 급작스럽고 거칠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하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의 손이 하윤의 어깨를 감쌌을 때 안정감과 동시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더 깊이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윤의 온몸이 떨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술 취한 머리로도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거, 너무 그리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는 것. 천천히 떨어졌을 때 그의 감촉과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술이 완전히 올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집까지 괜찮으시겠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늘 밤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웠어요. 다음날 오후 하윤은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10번은 넘게 했습니다. 불현듯 어젯밤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거든요. 골목에서 비틀거리던 자신, 그의 셔츠를 움켜쥐던 손, 그리고 입술의 감촉,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어제는까지 쳤다가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쳤다가 또 지웠어요. 너무 딱딱한가? 정말 미안해요는 너무 가벼운가? 진료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메시지 한 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놀란 눈빛, 자신을 붙잡아주던 따뜻한 손, 집까지 가는 길을 걱정해주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했네요. 사과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또 망설였어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전송 아이콘이 사라지고 읽음이 떴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줄임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드디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7시 어떠세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하윤은 설렘이 솟았습니다. 어젯밤 취중의 한 행동이 완전히 충동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동네 한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쯤 기다리자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검은 니트 위에 걸친 얇은 재킷,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대로였어요. 마주 앉으니 평소엔 넉넉했던 테이블이 오늘따라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 아주머니가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쟁반에 올려놓고 노릇한 감자전과 계란말이, 윤기 나는 고등어 조림을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주방에선 파 기름 붙이는 소리가 치익거렸고 벽에 걸린 TV는 소리를 죽인 채 자막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소주잔을 꺼내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무사히 들어가셔서 다행이었어요. 도연이 병을 들어 하윤의 잔부터 채웠습니다. 첫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김치찌개의 매운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평범한 안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잔, 3잔이 비어가면서 말의 속도가 느려졌고 침묵 사이 간격이 길어졌어요.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희뿌옇게 채웠습니다. 집에 가면 전자레인지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하윤이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불쑥 말했어요. 도연이 잔을 내려놓고 하윤을 봤습니다. 계속하라는 듯이 들어주겠다는 듯이. 하윤은 반찬되는 3분 동안 부엌에 멍하니 서 있다고, 그 소리가 멈추면 집이 더 조용해진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현관 센서 등이 꺼지는 게 제일 싫어요. 도연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발 벗는 사이 불이 꺼지면 집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라디오부터 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순간들이었죠. 계란말이를 집으려던 젓가락이 부딪혔습니다. 둘 다 손을 급히 빼지 않았고 하윤이 먼저 한 조각을 집어서 도연의 접시에 올려놓았어요. 그 작은 행동에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어요. 냉장고에 씻은 파, 세탁기를 돌린 후의 허전함, 일요일 저녁의 불안함, 소파에 쌓아놓은 쿠션들, 각자의 외로움을 하나씩 꺼내놓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 병을 따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하셨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본 게 오랜만이라 하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도연과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다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고백했어요. 도연이 잠시 하윤을 봤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대신 잔을 들어 올렸죠. 예전엔 하루를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잔 속의 소주가 불빛에 일렁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언젠가는 오늘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버틴 게 아니라 진짜 산 거요. 그 말이 하윤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은 조금 그런 날 같다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날 같다고 작게 답했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햇살 아래서 드러누워 자는 모습이었죠. 화면을 같이 보려고 머리를 가까이 대자 도연의 향수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래서 더 끌리는 냄새였어요. 마치 세상에서 떨어진 작은 섬에 있는 것처럼 둘만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마지막 잔을 비우고 하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내겠다고 먼저 제안했으니까. 도연이 만류하려 했지만 하윤은 이미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카드를 건네며 영수증을 받는 동안 도연은 하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살게요. 계산을 마치고 돌아온 하윤에게 도연이 말했어요. 다음이라는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약속처럼 기대처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도연의 제안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카페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우리 집이 바로 앞인데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하윤이 용기를 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하윤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하윤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현관등이 켜지고 거실이 드러났어요. 심플한 가구들, 베이지톤 소파, 책장에 빼곡한 전공 서적들. 하윤은 커피를 내리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라인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도연은 책장 앞에 서서 책등을 훑어봤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온 하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이 한 칸 떨어져 앉았지만 그 거리가 묘하게 가까웠습니다. 어제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도연의 고백에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이 몸을 돌려 하윤을 향했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하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려 커피가 살짝 넘쳤어요. 도연이 휴지로 닦아주다가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하윤 씨, 이름을 불렀어요. 원장님이 아니라 이름을. 저 오래 혼자였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윤 씨를 만나고 나서 혼자가 더 외롭더라고요. 8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도연이 하윤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광대뼈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술 기운도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고 확인이었어요. 천천히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입 맞췄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하윤의 목덜미를 감쌌고 하윤은 그의 니트를 살짝 움켜쥐었어요. 8년 만에 포옹이 하윤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거실 등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쳤습니다. 침대 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도연이 하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손이 목덜미를 지나 어깨로 내려왔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떨리지만 간절한 손길이었어요. 도연이 하윤의 이마에, 눈꺼풀에, 뺨에, 입에 입 맞췄습니다.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체온이 섞이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하윤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하윤은 8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몸 깊은 곳에서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도연이 하윤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하윤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도 모레도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8년, 5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으니까. 불빛이 완전히 꺼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두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뜨겁고 간절한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아침 8시 병원 문이 열리기 전이었어요. 도연이 늘 그 시간에 왔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2잔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요. 뚜껑 스팀 구멍에서 올라오는 김이 추운 아침 공기에 하얗게 퍼졌어요. 휴게실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이 도시락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었지만 하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맛있어요. 하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연이 하윤의 숟가락에 계란말이를 올려줬습니다. 혼자 먹던 편의점 김밥과는 달랐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아침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하윤은 천천히 씹으며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혼자 하던 일들을 이제는 둘이서 있습니다. 도연이 무거운 사료 포대를 옮기면 하윤이 정리했고 하윤이 진료를 마치면 도연이 청소를 도왔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맞았습니다. 병원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도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휴게실에 놓인 그의 머그컵, 옷걸이에 걸린 여분의 점퍼, 서랍 한 칸에 들어있는 그의 물건들. 혼자만의 공간이 둘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이 셔터를 내리고 하윤이 불을 끄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텅 빈 병원에 혼자 남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 때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의 물건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연과 함께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는 평범한 일상이 하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도연이 과일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하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카트에 담았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갔어요. 침대도 더 이상 넓지 않았어요. 한쪽이 늘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었고 잠들 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베개와 쿠션으로 채우려 했던 빈자리가 이제는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하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외로움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있었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하윤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하윤은 진료대를 정리하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용 가위와 포를 소독 트레이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어요. 도연은 카운터 옆에서 예약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띵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센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밀치듯 들어온 것이었어요. 엄마!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인이 되고 따로 살던 딸이 예고 없이 온 거였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도연의 손을 봤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 그리고 하윤과 가까이서 있는 거리를 재듯 붙였습니다. 시선이 도연의 넓은 어깨로 올라갔다가 벽에 걸린 옷걸이로 향했어요. 거기 걸린 남성용 점퍼를 발견하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서윤이 도연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혹시 남자친구? 애인이야?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윤이 다시 말했어요. 이런 모습. 아빠가 그 여자랑 있을 때랑 똑같네. 그 여자라는 단어를 뱉을 때 입술이 경멸스럽게 일그러졌어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그 인사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접수대로 성큼 다가갔어요. 손을 휘둘러 전단지 스탠드를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잠시 떠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카운터 위에 머그컵을 집어들었어요. 하윤이 아끼던 머그컵이었습니다. 제게 최고의 수의사라고 적힌 도연이 선물한 컵이었어요. 서윤은 그것을 높이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웠어요. 서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료 도구가 담긴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집어들어 엎어버렸어요. 청진기, 체온계, 작은 가위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세요. 도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이며 하윤의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 때랑 뭐가 달라? 또 속을 거야?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걸 엄마는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던 서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듯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 소리가 병원을 흔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커피 향이 깨진 머그컵 조각들 사이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이 조용히 도와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의 대치가 시작되었어요. 남자는 다 똑같아.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빠 기억 안 나?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우리가 가족이라고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말했어. 서윤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만들어낸 표정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25살 비서, 나보다 겨우 2살 많은 여자와 말끝을 흐렸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배신의 순간 가족이 무너지던 날을 서윤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는지를요.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커뮤니티 알림이 떴어요. 온라인 게시판의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루저, 남자의 본성 같은 제목들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이 그런 사이트들을 자주 본다는 걸 하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피당한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곳. 하지만 때로는 그 아픔이 증오로 변하는 곳이기도 했죠. 엄마는 너무 순진해.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러면 다 그래. 이심 많고 다정하고 배려 깊은 척.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가 수의사로 바쁠 때도 이해한다고 응원한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하윤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봤어. 수많은 사례들, 재혼한 여성들이 또다시 배신당하는 이야기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서윤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어져.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서윤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하윤이 반박하려 했지만 서윤은 벌써 일어서고 있었어요. 엄마가 또 속아도 상관없다면 마음대로 해. 방문을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문틀이 진동하며 작은 먼지들이 떨어졌어요. 그 후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어쩌다 받아도 무조건 헤어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으로 찾아온 서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엄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하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받아들일게요.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토요일 저녁에 초대하면 어때요? 내가 요리할게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표정이었어요. 하윤은 너무 기뻤습니다. 딸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서윤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좀 도와줄까? 하윤이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쉬세요. 6시가 되어서야 서윤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린넨 러너를 깔고 새 접시들을 놓았습니다. 라벤더 향초를 켰습니다. 은은한 보라색 불꽃이 일렁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어요. 시익하는 소리가 났지만 불을 너무 약하게 켜놓아서 제대로 익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와인 한 병을 들고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리가 덜 끝났어요. 엄마랑 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윤과 도연이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윤은 계속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재료를 이리저리 옮기기만 했습니다. 김치찜 냄비의 불도 약하게 켜놓아서 제대로 끓지 않고 있었어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도연이 어색함을 깨려 말했어요. 하윤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서윤이 일부러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바쁜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이 갑자기 이마를 치며 거실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 잠깐. 새우젓을 안 샀네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풀며 말했어요. 엄마, 마트 다녀와 주실래요? 새우젓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다녀올게요. 도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가시면 돼요. 맞아, 엄마. 손님을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윤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재촉하는 눈빛에 결국 일어섰습니다. 금방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서윤과 도연만 남았어요. 서윤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뜻밖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무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되어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도연은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서윤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불편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30분 후 하윤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김치찜 끓는 소리도 프라이팬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블라우스가 찢어져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 부분에 단추 2개가 떨어져 나가 옷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찢어진 블라우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가 그 사람이 나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거렸어요. 도연은 거실 반대편에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서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거짓말. 엄마 나간 직후에 갑자기 서윤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그들의 시선이 찢어진 블라우스를 입은 서윤과 구석에 있는 도연을 오갔습니다. 저분이 저를, 서윤이 도연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먹였어요. 수갑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사건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구속되었고 하윤은 세상과 단절했어요. 병원은 임시 휴업했습니다. 당분간 휴진이라는 안내문만 문에 붙여놓고 문을 잠갔어요. 하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열 같은 두통이 계속되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눈 뒤쪽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들었어? 정말 충격이다. 역시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잖아. 지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위로인지 비난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말들이 하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윤은 잠이 오지 않아 그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서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검은 물체였습니다. 홈캠이었어요. 거실을 비추고 있는 보안 카메라였습니다. 갑자기 그날 저녁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윤이 요리를 하던 모습, 재료가 없다며 자신을 마트로 보냈던 일, 돌아왔을 때의 그 충격적인 광경,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홈캠에 다가갔어요. 옆면에 작은 슬롯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컴퓨터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자 파일 목록이 떴어요. 토요일 저녁 파일을 찾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마트로 떠난 직후의 거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도연은 소파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주방으로 갔다가 손에 뭔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가위였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도연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블라우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위로 단추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때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윤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소파 방석을 바닥에 던지고 와인잔을 쓰러뜨렸어요. 초면 봉지를 찢어 면발을 흩뿌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그 소리를 들은 도연이 와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몸싸움을 시작하면서 현장을 조작했어요. 도연은 안간힘을 쓰며 서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자 서윤이 재빨리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하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빠의 불륜으로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었던 걸까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증오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걸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하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면 도연은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무고죄로 처벌받고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하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우산을 들고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어요. 이것 하나로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차가운 구치소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죄도 없이 갇혀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으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하윤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자신의 딸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딸이었어요. 23살이 될 때까지 키운 아이였습니다. 첫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입학식 때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빠의 불륜이 그렇게 큰 상처를 남긴 걸까요? 자신이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하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고발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과 사랑하는 남자를 구해야 하는 여자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딸,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갈 딸. 하지만 죄 없는 도연이 감옥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산을 접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조사실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하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딸과 연인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고 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홈캠 영상입니다. 그날 모든 게 녹화되어 있어요. 형사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하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거짓을 꾸미는 그 장면을 또 볼 수는 없었어요. 이거 완전히 조작이네요.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왜 이런 일을 모르겠어요. 하윤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딸에게도 도연에게도. 그리고 얼마 후 도연이 나왔는지 하윤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그 짧은 문장 속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안해요 라고 쓰고 지웠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윤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어요. 딸을 고발한 엄마의 어깨, 사랑하는 남자를 그런 고통에 빠뜨린 여자의 어깨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이 들렸어요.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연을 끊는 거예요. 하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빈 방을 바라봤어요. 도연도 잃었고 딸도 잃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대가는 이렇게 컸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윤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멈출 것 같지 않은 차가운 비가요. 몇 달 후 하윤은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현관에 세워둔 우산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갔을 때 쓴 우산이었어요. 딸을 고발하러 갔던 그날의 우산,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돌아갔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텅 빈 집을 채웠어요. 또박, 또박,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윤은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냥 모른 척 했다면 도연은 감옥에 있겠지만 곁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도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8년간의 외로움을 그냥 견뎠다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도연과의 추억도 딸 서윤과의 추억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픔으로 남았어요. 창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멈출 것 같지 않은 차갑고 끝없는 비가요. 하윤은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 글쎄, 삶이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아픔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